자, 오늘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저 들어왔어요. 오늘은 종강이니까 마지막에 우리 남아있는 요 평가라는 주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인문 강의 때 우리가 첫 번째 경제, 투자, 금융, 그리고 오늘 요 평가 마지막에. 평가는 3시간까지는 없고 좀 일찍 끝날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감정 평가가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 우리는 공인 중개라는 업을 할 건데 감정 평가를 뭐 때문에 배웁니까? 이 질문이에요. 뭐 때문에 배우겠어요? 시험에 나오니까 해야지 뭐 어쩔 수 있습니까요?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데 보자고요. 우리 부동산학은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뭔가 감정이입을 좀 해야 돼요. 감정이입.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하고 중개가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된 서비스업인데 항상 중개는 관심이 있어. 왜? 우리가 할 업무니까. 그런데 감정평가는 그냥 시험을 목적으로 강의를 듣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요. 누군가가 내가 부동산을 잘 아니까 뭐 조카가 와서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직종으로 공인중개사도 있고 감정평가사도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누가 물어봤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뭔가 좀 전문가적인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전문가적인 대답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인문 강의 2달이나 배웠으니까. 첫 번째, 중개는 우리 상식적으로 중개는 항상 실무적으로 무슨 활동이에요? 어떤 걸 하는 활동이에요? 봐봐. 우리는 중개업을 할 사람들이니까 중개에 관심이 크고 강의도 지금 2달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시작해보자고. 중개를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사례는 조카가 왔어. 그리고 아유 중개사 공부하고 중개사 일을 하시겠다면서요. 도대체 중개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아무거나 대답 좀 해주셔. 아무거나. 그래야 이게 시작이 되는 거지. 뭐든. 중개가 뭐예요? 뭐라고요? 소개를 해? 이게 뭐 결혼 중개네 여기는. 부동산 중개가 아니라 결혼 중개야. 우리가 흔히 거래 알선을 해주는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거래를 알선시켜주는 행위입니다. 이게 이제 실무적인 거고,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다면 공인중개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확히 중개를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을까요?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요? 자, 불러보세요. 우리 최상준 선생님이 열심히 2달을 강의하셨으니까 중개가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고? 오늘 이런 거 하고 끝날 거예요. 중개가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법에, 공인중개사 법에. 이러면 오늘 강의 못 나가는 거죠 이게. 공인중개사법에 앞에 뭐 거래 당사자 뭐 여러 개 적어져 있습니다만 정확히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부동산의 거래 등에 있어서 그 행위를 알선해주는 업이 중개업이야. 이렇게 조카한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에서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은 뭐가 나오는 거야? 당연히 법조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죠. 암기를. 왠지 납득이 가죠? 내가 중개업을 하는데 최소한 조카가 중개업을 물어보면 중개업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중개업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 중에 감정평가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감정평가업이 뭡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는 거야. 감정평가는 토지 등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하는 활동입니다. 여기는 거래를 알선시켜주는 행위고 여기는 가치를 추계해주는 활동. 그리고 얘는 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활동입니다. 기본적으로 뭘 판단하는 활동이라고 이게 가치를 추계하는 활동이에요. 법에 있는 내용도 가치를 추계하고 그 가치를 금액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걸 가액이라고 해요. 이 가액은 가격이랑은 살짝 다른 개념인데 일단은 구별하지 말고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한 걸 가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감정평가라는 게 제가 감정평가사 강의를 한 2, 3년 전에 할 때만 해도 누군가가 상담을 하러 오면 그 당시만 해도 한 2, 3년 전만 해도 감정평가에 대해서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우리 중개는 부동산과 같은 업종이니까 그래도 관심 있는 분이 꽤 많은데 감정평가에 대해서 아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감정평가사 강의 막 시작할 때쯤 해도 대부분 그 당시에 우리 KBS 2TV에 일요일 날 보면 KBS 1TV군요. 진품 명품이 있었어요. 진품 명품.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뭐합니까? 그 뭐 도자기 감정하고 미술 감정하고 요런 건지 아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일반인들은. 근데 우리는 도자기 감정하는 거 아니야? 이딴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시자고 사례를 한번. 자, 은행이 대출을 해줘야 돼요. 대출. 그러면 대출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LTV 등을 적용하죠. 대부 비율. 그리고 LTV 50%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LTV 50은 담보물의 50%를 대출해 주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담보물의 가치의 50%를 대출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은행이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 것이냐 모를 거라고. 그래서 은행은 이 가치 추계를 전문으로 하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요걸 알아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은행의 담보. 그 다음에 경매에서 우리는 경매 우리가 꽤 관심이 많죠. 특히나 부동산의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 중개사 사장님들은 어디로 눈을 돌려요? 경기가 침체되면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싸게 경매는 눈 돌리고,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뭘로 얻어먹고 사는 거고요? 거래, 수수료. 그러니까 부동산 이게 관련된 업종인 중개업이 그렇게 나쁜 업종은 아니에요. 경기가 나쁘면 경매나 이런 걸로 눈을 돌리고 경기가 좋으면 투자 등을 위한 거래에서 수수료를 얻는 것이죠. 자, 경매를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최저 입찰 가격. 요거 하기 전에 대학교에요. 우리 교양으로 부동산 강의를 가보면 경매에 대해서 젊은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경매는 법원에 가서 하는 거잖아요. 법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구청에 가서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고 싶어졌어. 서울시 가서 경매해갖고 와, 법원 가서 경매해갖고 와, 어디 세무서 가서 경매해갖고 오는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경매는 법원, 경매, 지방법원의 경매를 가는 것이죠. 자, 경매 물건으로 100억 원짜리가 하나 왔어요. 그리고 이 경매라는 거, 이 100억 원짜리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가격을 제시하는 거죠. 가격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는 입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격을 제시한 것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이 물건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생 중에 일부가 아직 이제 부동산에 관심만 있는 애가 이런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방법원의 경매장에 가서 매일 100원씩을 써내요. 100원씩을.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폭풍이 쳐. 그래서 아무도 집에서 안 나와. 근데 나는 그날도 법원장을 가. 그래서 얼마를 적어내? 100원을 적어내요.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100원을 적어내면 내가 제일 비싼 금액으로 제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억 원짜리 물건을 100원에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살짝 의심을 해. 의심을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대부분 당신 같은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법원은 이런 걸 발표한단 말이에요. 최저 입찰 가격. 즉 경매를 시작할 때는 우리 지방 법원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최저 입찰을 할 수 있는 최저의 가격을 공고해요. 대부분 어떤 식으로 공고합니까? 부동산 가치의 약 80% 정도를 최저 입찰 가격으로 공고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00억이니까 80% 잡으면 80억이죠. 80억. 80억을 최저 입찰 가격이라고 공고하고 80억 밑으로 써내면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100원 가서 껌도 못 사먹는 돈이라고 이거. 그러니까 절대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법원이 이 최저 입찰 가격을 공고할 때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치의 80%란 말이에요. 실무적으로 어떤 지역은 90% 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70% 하기도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법원 실무가 80% 정도 돼요. 그러면 결국 뭘 알아야 돼요? 부동산 가치. 이걸 법원이 알 수가 없으니까 감정평가라는 가치 추계를 하는 전문 집단에 물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상도 있어요. 지금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업을 해요. 도로도 깔고 공원도 하고 뭐 산업단지도 하고. 그러면 반드시 토지를 취득해야 돼요. 토지. 그래서 토지를 취득하면 이 토지 취득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시행을 해요. 근데 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일단 토지의 가치를 추계하고 120% 정도를 책정해서 보상액을 줘요. 자, 원래는 토지 가격, 토지 가치만큼 보상을 해주는 건데 대부분 이 수용이라든지 이런 걸 당하면 뭔가 불만이 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20% 정도를 더 책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토지에 대한 보상을 책정하려고 해도 뭐가 알아야 돼요? 토지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치 추계를 전문으로 하는 감정평가 업자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자 은행이 담보물을 평가합니다 해서 담보평가를 하고 법원이 최저 경매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경매 물건을 평가합니다. 경매평가.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 평가합니다. 보상평가. 이 세 가지가 감정평가업자들의 아주 주된 밥벌이에요. 얘가.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왜 감정평가라는 가치추계 활동이 필요한지 정도는 이해했어요? 이런 것들을 그렇죠 필요로 한다고요. 부동산의 가치가 필요할 때가 많다 이런 말이에요. 문제는 공인중개라는 이 거래를 알선해주는 서비스업은 우리가 익숙해요. 그러나 감정평가 같은 가치추계 활동 서비스는 익숙치 않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 중개라는 거래 알선이라는 이 서비스 행위는 일반 국민들이 많이 구입합니다. 저도 정말 옛날부터 자취를 많이 했으니까 중개사 사장님들 굉장히 많이 접했죠.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감정평가 서비스, 가치추계 서비스는 은행, 담보, 법원의 경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상액 산정 전부 다 일반인이 아니에요. 일반인이. 그러니까 감정평가 서비스가 일반인들에게는 대단히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KBS 1TV의 진품명품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 자 이제는 분명히 말해 주셔야 돼. 조카가 감정평가업이 뭡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신다고? 이거 부동산 등을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 추계 활동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써요. 부동산의 가치가 필요할 때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해주는 업종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론이 결국 감정평가는 가치를 추계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치와 관련된 이론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감정평가에서. 그럼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필기노트 122페이지 두 번째를 보면 첫 번째 주제가 이런 게 있잖아요. 가치와 가격의 구별. 우리는 가치와 가격을 흔하게 구별하지 않아요. 우리 그 일반 경제에서도 구별하지 않아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는데 부동산 학에서만큼은 반드시 가치와 가격을 구별합니다. 가치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가치는 재화에 쓸모 있는 정도입니다. 그냥 쓸모 있는 정도. 가치는 왠지 재화에 쓸모 있는 정도 그럴듯해요.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말합니까?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금액을 가격이라고 불러요. 그냥 흔하게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의 가치가 뭐니? 재화에 쓸모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가격은 뭐니?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금액. 그래서 가격은 항상 대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가. 우리는 물건을 구입할 때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잖아요. 그 대가가 가격인 것이죠. 자, 대충 구별은 됐어요. 그리고 감정평가는 뭘 판단하는 거예요? 재화에 쓸모 있는 정도라는 가치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 정말 너무 중요한 한 문장이 있어요. 한 문장. 얘는 이게 가치의 정의 또는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 가치의 정의나 가치를 측정하는 이 방법이 시험에 몇 번 한 회에 얘가 몇 문제 정도 출제 가능합니까? 그러면 세 문제 나온 적도 있다고. 세 문제. 요 한 문장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한 적이 있느냐? 이미 했어. 그런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보셔. 이 사례를 내가 요 사례를 들었으니까 그때 했던 사례를 그대로 할 테니까 한번 보셔요. 가치라는 건 어떻게 측정되는 거, 어떻게 결정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장래, 기대, 이게 현재 가치의 합입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시작이 재화에 쓸모 있는 정도라는 가치는 과거나 뭐가 아니라 과거나 현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장래의 이익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항상 재화의 가치는. 그래서 얘가 우리한테 돈을 쓰는 건 아끼지만 얘들한테 돈을 쓰는 건 우리가 겁나게 아끼지 않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장래가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사례를 뭘로 설명했냐? 제 친구를 빗대서 친구. 자,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친구의 경제적인 측면의 가치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가치. 그러면 요 정의대로 하면 이 친구가 과거나 현재 뭘 했느냐는 중요치 않고 앞으로 이 친구가 얼마의 이득을 경제적으로 벌어들이느냐, 이게 가치를 결정해요. 그래서 내 친구를 40세라고 가정을 하고, 자, 앞으로 직장을 다니면 한 55세, 공무원 아니라면 한 55세 정도면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0세에서 55세까지니까 앞으로 15년간을 더 일할 수 있고 매년 계산하기 편하게 1억씩 연봉이 1억입니다. 그러면 내 친구는 앞으로 15년 동안 매년 1억씩 얼마를 벌어오는 거야? 15억 정도를 버는 거죠. 이게 내 친구 놈의 가치다, 이런 말. 이게 15. 그런데 내 친구가 너의 가치는 15억이야 라고 듣는 순간 나같이 쓸모없는 놈을 15억이나 해줬다고? 이렇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더러운 세상, 나의 가치가 15억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원매 15억이나 된다고 내 가치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리. 자, 그래서 내 친구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겁나게 나빠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뭘 고민하느냐? 자신의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중개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해서 드디어 중개사 자격증을 땁니다. 그러면 내 친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가지의 변화가 생겨요. 일단 첫 번째, 중개업은 정년이 없잖아요. 정년이 일반적으로 중개업은 육체적인 강도가 심한 게 아니죠. 대부분 어떤 강도가 심해요? 고객과의 정말 스트레스죠. 정말 물건 살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것 저것 뭐 오만 작가일 거 그냥 다 하다가 결국 다른 데 가서 물건 주는. 그래서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은 화병과 스트레스로 화병에 걸려서 죽지 육체가 피곤해서 피곤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만 잘 관리하면 정년이 없기 때문에 몇 세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 100세까지도 할 수 있어. 몸만 잘 관리하면. 그러면 지금 앞으로 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순간 몇 년을 더 일한다고? 60년을 더 일할 수 있다니까요. 60년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자격증을 딴 이유는 이런 직장 다닐 때 버는 거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보다는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2억 이렇게 벌자고. 두 배로. 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순간 60년간 얼마를 벌 수 있어요? 매년 2억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순간 6, 20이니까 120억으로 확 늘어난다고. 이게 요거 한 적 있어?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기억이 나죠? 언제 했을까요? 이걸 한번 찾아봐. 언제 했을까? 미래같이 현재같이 언급도 안 했습니다. 저는 미래같이 현재같이 아니요. 언제 했어요? 언제? 첫날 했습니다. 첫날 우리가 그 투자의 현금흐름 분석하고 마지막 시간에 우리 부동산의 특성 했어요. 부동산의 특성. 그리고 그 부동산의 특성에서 기출문제를 풀 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치는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항상 장래 이익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왜 장래 이익으로 결정이 됩니까? 이렇게 했죠. 부부 연계 용병사 중에 뭐? 부부 연계 용병사? 뭐야? 그 중에 뭐예요? 영속성.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은 영속적, 토지는 영속적인 제하니까 토지의 가치는 장래 이익으로 항상 결정이 되는 거죠. 영속성. 자, 그리고 중개사 자격증이 없을 때는 15억인데 중개사 자격증을 갖는 순간 120억으로 몸값이 뛰니까 결국 이 중개사 자격증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야? 105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줬죠. 중개사 자격증의 가치가 105억이라면 따겠습니까? 그냥 대충 그냥 학원만 다닐 겁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어? 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2달 흘렀다고. 그랬더니 뭐가 기억이 안 나? 중개가 뭐예요? 중개도 설명을 못해. 중개도 1월달부터 이제 이러시면 안 돼. 1월달부터. 그리고 이 가치의 이 측정 방법, 이 가치의 정의는 정말 많이 나온다고요. 일단 한번 자 모르는 소리지만 세 가지를 다 들어보게. 이게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가치는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항상 장래 이익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부동산 특성 중에 영속성 이렇게 된다. 영속성. 그리고 감정평가에서는 가치를 추계하면 항상 장래 이익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항상 가치를 추계할 때는 장래 이익을 예측해 줘야 됩니다. 예측의 원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치를 추계하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이 가치 정의는. 가치를 어떻게 추계합니까?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수익 환원법 이렇게 된다. 이게 무려 3군데에서나 동시에 나온다고요. 일단 조금 있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는 분명히 가격이랑 다른 것이다. 이게 결론이고 가치는 무엇에 의해 결정된다?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장래 이익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까지 흘러온 거야. 그리고 가치 이야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기에 있는 가치의 발생과 가치의 형성이에요. 시험은 대부분 발생 요인, 형성 요인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옆에다 요인을 적어놨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가치의 발생이 뭐고 가치의 형성이 뭐냐 이러면. 그럼 첫 번째 가치의 발생. 가치의 발생이라는 건 대가의 발생을 말합니다. 대가의 발생. 즉, 자 사례를 들어볼게요. 항상 부동산하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례. 민법 판례는 전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례 같지 않지만 부동산학은 진짜 사례라니까요. 자, 아침에 커피가 한 잔 먹고 싶어요. 그러면 길을 가다가 스타벅스나 아무 데나 가. 편의점 가죠. 편의점 가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뽑은 다음에 편의점 사장님한테 커피를 보여줘. 그리고 저 잘 마실게요 하고 그냥 가봐. 그럼 편의점 사장님이 뭘 할 것 같아요? 좋은 말 할 때 대가 내놓으러 간다고. 대가. 갑자기 경제학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재화를 공짜로 얻지 못하고 반드시 대가를 지급해 줘야 되느냐. 이게 대가의 발생이에요.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재화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어요. 즉 효용 있는 재화가 희소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재화를 공짜로 주지 않아요. 이게 경제학의 논리예요. 효용 있는 재화가 희소해지면 재화를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해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 6, 7년 전에 수능에서 나온 문제. 수능. 그러니까 또 조카가 물어봐요. 왜 재화는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 요걸로 설명을 해주면 돼요. 수능에서 사례를 깨끗한 물로 들었어요. 깨끗한 물. 이 깨끗한 물을 지금은 생수병에 담아서 세상에 돈을 먹고 살잖아요. 돈을 받고. 근데 우리가 한 50년 전에 물을 돈 주고 팔아? 그러면 그거 완전히 사기꾼이었잖아요. 대동강물 팔아먹는 그 누구였습니까?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만. 대동강물 팔아먹는 김선달입니까? 그럼 그게 대동강 사건입니까? 예. 아무튼 그 봉이 김선달 그 사례도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50년 전에 깨끗한 물은요, 인간에게 꼭 필요한 대단히 쓸모 있는 재화. 효용이라는 건 재화에 쓸모 있는 정도 이러시면 돼요. 대단히 쓸모 있는 정도가 큰 재화죠. 그런데 50년 전에 깨끗한 물은 희소했을 것이다, 널려 있었을 것이다.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그냥 목마르면 그냥 아무거나 떠먹고 그냥 갔어. 우물이든 한강물이든. 그래서 희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50년 전에는 이 깨끗한 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걸 생각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현대 사회가 오면서 여전히 물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효용 있는 재화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깨끗한 물은 주변에 희소해졌다. 희소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화가 희소해지기 시작하면 이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절대 공짜로 주려고 하지 않고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가가 우리는 왜 재화의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 효용 있는 재화가 희소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재화를 절대 공짜로 주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걸 부동산으로 바꿔보자고요. 우리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대가를 지불하는데 왜 대가를 지불합니까? 그러면 일반 재화랑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효용이 있는 재화가 희소해졌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 더 플러스 돼 있어요. 유효수요라는 게 하나 더 플러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에서 부동산의 대가의 발생은 요 놈을 하나 더 들어요. 그래서 두 문자로 결론을 따면 효상유 이렇게 했다. 효상유. 효용 있는 재화가 희소해지면서 대가가 그렇죠 지불되는 거예요.
근데 유효 수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을 보면. 자, 부동산은 효용이 있는 재화가 맞죠? 그리고 희소한 재화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반드시 대가를 불러요. 대가를 요구해. 절대 공짜로 주지 않는다고. 근데 부동산에 대한 대가는 대부분 고가예요. 고가. 그래서 대가를 요구하더라도 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실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효 수요라고 하면 수요 중에 특별히 유효한 수요를 말하고, 언제 유효합니까? 그러면 구매력을 갖고 있는 수요를 유효 수요라 그래요. 오늘은 그냥 개념 정리만 할 테니까 굳이 뭐 심각하게 들을 필요 없어요. 가치 발생 요인과 형성 요인 다 오른쪽에 보면 정의랑 다 적어놨어요. 123페이지 보면. 근데 오늘 용어 정리 좀 하자고요. 그래서 가치의 발생이라는 건 첫 번째, 우리는 왜 부동산을 구입할 때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학자들이 들고 있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이유로 몇 가지를 들고 있다고. 효상유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에는 효용 있는 재화가 희소해지기 시작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절대 재화를 공짜로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고가니까 구매력 있는 수요를 특별히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의 형성. 그러면 가치의 형성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감정평가에서는 가치의 형성. 이 가치의 형성이라는 걸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게 대단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가치의 형성.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가 편의점 사례로 들어요. 우리 좀 전에 그 커피 사러 갔던 그 편의점에 다시 가서 이번에는 똑같이 커피를 한 잔 딱 든 다음에 편의점 사장님한테 보여주면서 이 커피를 대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사장님,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커피의 가치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편의점에서 커피를 딱 보여주면서 이 커피의 가치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표현은 좀 그지 같지만 편의점 사장님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800원이면 800원,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대답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치 형성이에요. 즉 감정평가는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이라는 걸 대상으로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걸 찾는 활동이에요. 가치의 형성이라는 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나요? 요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감정평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감정평가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꼭 이런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당연히 지불해 줘야겠죠. 그래서 부동산 감정평가는 바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가치의 형성, 즉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자꾸 써봐야 돼. 오늘 저기 시장 가서 콩나물 사든 시금치를 사든 한 번은 써보셔. 사장님, 시금치의 가치가 오늘은 얼마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아니, 너무나 명쾌하잖아요. 오늘 시세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가치의 형성을 보자고요. 어떤 재화의 가치, 여기서는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느냐, 요걸 감정평가학자들은 3단계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치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요걸 찾는 방법이, 평가학자들은 첫 번째,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은 우리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격 수준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봐요. 일단 우리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나라 가격 수준 영향을 받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주택은 어딘가의 특정 지역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택이 속한 지역의 가격 수준에 또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즉 지역의 수준에. 그 다음에 똑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부동산의 가치는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지역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자신들의 특성에 의해서 가격은 개별화되고 구체화되더라. 이렇게 논리를 잡아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죠. 이 주택의 가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하나요? 일단 우리나라에 속하니까 우리나라의 수준에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속해 있으니까 지역의 수준에 영향을 받고, 지역 내에서 자신의 특성에 따라서 개별화, 구체화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우리나라의 가격 수준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그럼 일단 정답이 우리나라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특성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국토, 우리나라의 인구, 우리나라의 산업, 고용,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격 수준을 결정할 거예요. 그러면 지역 부동산의 가격 수준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지역의 특성이 결정하겠죠. 지역의 특성이. 지역의 인구, 지역의 산업, 지역의 고용, 인구, 사회 구조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가격을 개별화, 구체화시키는 것은 개별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이 이렇게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성에 의해서 가격 수준이 결정되고,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 지역의 가격 수준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안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개별적 특성에 의해서 가격은 개별화, 구체화 되는 건데, 이 우리나라의 특성을 부동산 학자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일반적 요인이라고 불러요. 일반적 요인. 그 다음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지역 요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을 개별 요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일반적 요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성. 지역 요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역의 특성. 개별 요인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개별 특성. 그럼 여기서 잠시 질문.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아요.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 잘 알아요. 단 뭐가 안 될 뿐이야. 입 밖으로 안 나와서 문제예요. 입 밖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게 아파트예요. 그러면 꼭 이 단계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 아파트라는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개별 요인을 3가지만 대주세요.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해보자고.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의 개별 요인을 3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아파트에 뭘 의미하는 거야? 개별 특성. 자, 3가지만 얼른 불러봐요. 5가지도 아니요. 3가지 한번 불러주세요. 3가지. 아파트의 개별 특성. 봐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입 밖으로만 못 내는 거라고. 입 밖으로만. 우리가 아파트를 보러 갑니다. 그럼 뭐부터 봐? 그렇죠. 뭐부터 보세요? 평수 보고. 그렇죠. 남향입니까? 동향입니까? 그 다음에 뭐 복도식입니까? 계단식입니까? 부동산 아파트 안에 들어가면 뭐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나요? 확장이 안 되어 있나요? 전망이 좋습니까? 뭔가 가립니까? 그 다음에 뭐 2배입니까? 3배입니까? 화장실, 도배, 장판은 잘 돼 있어. 그런 것들이 개별 특성이라. 우리가 항상 아파트를 볼 때 보는 특성들. 이게 개별 특성이에요. 말만 개별 요인이라고 해놨다고. 지역 요인, 지역 특성은 뭘까요? 그럼 지역 특성은 학교가 좋아요. 쇼핑센터가 있어요. 공원은 어디 있어요. 도로는 잘 빠져 있어요. 지하철역은 어디 있어요. 이런 것들이란 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요런 단계를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부르고, 요 일지개를 뭐라고 부릅니까? 가치를 형성시키는 원인, 요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일단 구별 첫 번째가 대가가 왜 만들어집니까? 가치의 발생이야.
가치 발생은 두 문자가 효상유 이렇게 암기하는 거고. 자, 부동산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까? 그러면 일지계 이렇게 불러줘야 된다. 효상유는 가치의 발생, 일지계는 가치의 형성. 이게 기본적이라고. 효상유, 일지계. 예.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자, 124페이지 봐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용어 정리니까 124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치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감정평가는 주택의 가치를 판정하는 거니까 이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찾아낼 것입니까? 그러면 요 단계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가치가 이렇게 형성된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가격 수준을 찾고, 그 다음에 주택에 속해 있는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고, 이 지역의 가격 수준에서 가격을 개별화 구체화시키는 요 단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나라의 일반적 요인을 분석해서 우리나라의 가격 수준을 찾는 과정을 일반 분석이라고 해요. 일반 분석. 그리고 지역 요인, 지역 특성을 분석해서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역 분석이라고 하고, 이 지역 분석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금 124페이지 여기 있잖아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자, 지역 분석. 요거의 용어 정리예요. 그리고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가격을 개별화 구체화 시킵니다. 그러면 무슨 분석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걸 개별 분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개별 분석. 그런데 자, 우리가 가치를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중개사 사장님이에요. 중개사 사장님이 어떤 아파트나 주택의 가치를 판단할 때 세상에 우리나라의 인구, 고용, 소득, 국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우리나라의 가격 수준을 먼저 찾는 그런 돌 플러스 I 실무가가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주택 가격 하나 추정하는데. 그래서 실무적으로 요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항상 가치를 추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부동산에 속한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고, 그 지역의 가격 수준 안에서 가격을 개별화 구체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을 분석해서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는 게 지역 분석이고, 그 다음에 개별 특성을 분석해서 가격을 개별화 구체화 시키는 게 개별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론적인 거 하지 말고 그냥 개념 용어 정리를 하게, 지역과 개별, 저기에 있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무엇입니까? 그럼 보셔. 우리가 항상 하는 거야. 우리가 항상 저렇게 용어로 되어 있으니까 애매모호한 거죠. 자, 그러면 감정이입을 들어간다. 여기 행복 아파트 단지고, 이 행복 아파트 단지가 3,000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한 15곳이 있어. 그런데 나는 어디서 요 행복 아파트 단지 요 입구에서 정말 10년째 열심히 중개를 잘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딱 가정해 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의뢰가 들어왔냐? 행복 아파트 단지 101호 고객이 나에게 뭘 의뢰했어요? 중개를 의뢰했어요. 내 물건 좀 팔아줘.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101호 고객은 나에게 반드시 중개를 의뢰하러 오겠죠. 나는 공인중개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공인중개사에게, 사장님한테 나 중개만 의뢰하고 절대 가지 않아. 항상 뭘 물어보냐? 여기 김 사장이라고 하죠. 그나저나 김 사장, 내가 가지고 있는 101호의 가치가 지금 얼마로 형성되어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추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가치를 추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을 할 사람들이 왜 감정평가 제도를 배웁니까? 그러면 감정평가 제도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공인중개에서도 가치를 추계하는 활동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치 추계가 이렇게 중개 활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감정평가론에서 가치 추계 논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치를 추계하기 위해서 일단 뭘 해야 돼요? 지역을 분석한다고 돼 있잖아요. 지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요 행복 아파트 단지 요 지역을 분석하는 걸 지역 분석이라 해요. 그리고 요 지역을 분석해서 지역에 뭘 찾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잖아요. 어떻게 찾아냅니까? 간단하죠. 101호랑 유사한 물건이 201호도 있고 301호도 있는데 얘들이 최근에 얼마에 거래되었습니까? 봤더니 1억에 거래되었어. 그러면 요 평형대 수의 요 아파트 단지 지역에서 요 평형대의 가격 수준은 평균적으로 얼마예요? 1억 정도 되는 거죠. 가격 수준이란 건 이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을 말하니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려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항상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지역의 요 평형대가 평균적으로 1억이라는 거지 101호도 1억에 거래된다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즉 뭘 판단해 봐야 돼요. 똑같은 1억이더라도 이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서 1억보다 더 높게 받을 수도 있고 더 낮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개별 특성을 분석하는 개별 분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개별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주말에 이 101호를 방문하는 거예요. 101호를 방문해. 그래서 101호를 방문해서 안에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에 딱 들어가면 이 101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별 특성이 다 보여. 10층이구나. 일단 딱 봤더니 아이고 10층이어도 앞에 가려진 건물이 없네. 아이고 한강도 보이네. 아이고 남향이었네. 아이고 베란다 확장돼 있네. 아이고 통풍도 잘 되네. 아이고 도배 장판 깔끔한. 이게 개별 특성을 분석하는 개별 분석인 거 이게. 그래서 이 101호의 개별 특성을 봤더니 어떤 특징을 찾았냐? 이 두 개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는데 얘는 최근에 2천만 원을 들여서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중개사 사장인 나는 뭐라고 주인한테 그래요? 이 지역의 가격 수준 평균이 한 1억 정도 돼. 아이고 근데 당신 최근에 2천만 원 들여서 깔끔하구만. 내가 1억 2천 받아 봄새. 이게 뭐예요? 1억 2천으로 가치가 형성되었군요.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야. 그래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지금 4가지 용어를 지금 봤어요. 야 벌써 4가지 용어나 봤어? 자 불러봐 4가지 용어. 첫 번째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감정평가가 무엇입니까? 가치를 추계하는 활동이에요. 가치를 추계하는 활동. 그러면 가치는 가격이랑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일단 다른 거예요. 가치는 재화에 쓸모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가치를 어떻게 추계합니까? 그럼 가치는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항상 장래의 이익으로 결정이 된다 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치와 관련해서 첫 번째, 우리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이게 가치의 발생이야. 대가의 발생. 그 다음에 가치의 형성이라는 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감정평가란 말이에요. 근데 가치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3단계를 논한단 말이에요. 3단계. 근데 우리나라의 가격 수준까지 찾는 실무가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을 분석해, 지역의 특성을 분석해서 지역의 가격 수준을 먼저 찾아내요. 그걸 뭐라고 불러? 이걸 지역 분석이라 한단 말이에요. 지역 특성을 분석해서 지역률을 분석해서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아요. 지역 분석. 그 다음에 개별 특성을 찾아서 가격을 개별화 구체화시켜요. 개별 분석. 그래서 지역과 개별 분석을 통해서 가치 형성을 찾아내는 거야. 요 정도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감정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해는 다 된 거야. 그럼 2교시에는 뭘 할 것입니까? 겁나게 하기 싫은 거 하나 할 거야. 132페이지 할 테니까 미리 한번 봐주세요. 자, 10분 쉬겠습니다.